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800선을 넘었습니다. 새해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시장의 한파는 매섭습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삼각파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Is the system disrupted? The answer is absolutely. It is disrupted. IT 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로 5년을 더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복합 위기의 시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또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기업 총수로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또 한국 경제의 방향을 늘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앵커님. 딱 1년 된 것 같아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다시 또 나와주셔서 고마웠고요. 네, 다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자, 새해도 이제 밝았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국 경제도 또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 가정과 여러분의 경제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좀 활기차게 올 한 해 정말로 잘 뛰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붉은 말의 기운을 전해주셨는데, 자,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할 때 네. 우리 이제 경제사절단 이끌고 회장께서 이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왜 오랜만에 중국 가신 거예요? 얼마나 됐죠, 그게? 9년 만에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그 정상 경제사절단 방문이 되었습니다. 9년이요? 예, 9년 전에도 제가 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 방문하시기 전에 언론을 보면은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갔는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뭐 그 찾는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고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중국도 같이 이게 협력해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만 한다가 아니라 제3국에서는 이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컸고 네. 기술 교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중국의 기술이 일방적으로 저희 거를 카피하고 받아간다 이런 식의 저희 인식이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 교류를 더 해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환경 기술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설사
어떤 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희 환경에는 도움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중국에 많은 환경 기술 범위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도 또 가져간 것을 중국에다가 이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 협력 분야가 새로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회장께서 보시면 중국이 이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네. 세계의 공장 네. 그러다가 뭐 세계의 시장. 근데 지금 보면은 최첨단 기술의 각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을 보고 좀 놀란 건 없었어요. 예, 중국의 최근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상대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하면 네. 저희보다 중국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요? 그게 뭐 AI에 들어갔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그렇지 않은 무슨 배터리나 자동차 기술이 됐던 지금에 보면 새 제품을 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스피드가 저희보다 빠릅니다. 인공지능 예를 들게 되면 새로운 모델 혹은 로봇을 새로 내는 모델의 주기를 보면은 중국은 거의 한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1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돼서 돌아갔을 때는 저희의 속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은 저희의 이제 개발하는 속도와 스피드를 훨씬 더 빠르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저희가 해보고요. 자, 한중 관계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적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 이게 중요합니다.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 저희가요 올해 각계 각층의 신년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바로 이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신년사에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41번 썼습니다. 바로 이제 최 회장께서도 재계 신년사에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비장한 것 같아요. 뼈를 깎는 듯한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네. 제가 적어봤어요. 2026년 올해는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다. 2026년 올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요 성장률 둔화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기록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한 1.2%씩 내려왔습니다.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성장률이요. 예, 물론 뭐 한 해는 왔다 갔다 어리지만은 한 5년 단위를 보면 계속 1.2% 정도씩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1.2% 이상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에 지금 이제 CG가 나오는데 저거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은 저희 이 1.9%가 됩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성장률은 한 1%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잠재 성장률보다 더 성장을 한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버리지를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이제 연두색으로 보는 게 이제 잠재 성장률인데 저게 2009년에 3.8인데 네. 지난해 보면은 1.9 네.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최근에 보면 0.9에서 다시 또 1.0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보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아요. 네. 왜 저런 거죠? 네, 그만큼 포텐셜은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의 이제 행동으로 정말로 옮겨서의 결과가 그만큼까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인은 너무 많아서 네. 마치 사람으로 보면 왜 건강이 원래 나빠졌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것과 되게 비슷한 얘기는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좀 한두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이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면 즉 경제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걸 좀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형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랑 비유를 해보면요. 자전거요? 멈춰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려면 꽤 힘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예. 막 스피드가 나서 계속 달리고 있는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거는 솔직히 손쉽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완전히 이건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밟는다고 생각.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이제 처음 다시 출발을 하고 저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꽤 어려움을 겪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면 제일 먼저 보면 리소스의 탈출입니다. 자원이 더 이상은 자원이 보통 몰리는 곳은 다 성장이 제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나면 저희 돈은 물론이고 사람마저도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되면 왜 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한다는 그 상황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리소스가 없어지니 실제로 보면 회복을 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련했어요. 이제 수레의 두 바퀴라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라는 거하고 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 성장을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청년이나 미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이 갖는 의미라는 건 미래의 희망입니다. 미래의 희망. 과연 내 인생을 계속 여기서 살아도 좋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는 곳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제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 청년들한테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탈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이 발전에 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어난 국가. 솔직히 이런 국가가 거의 OECD에 없습니다. 유일한 저의 이그젬플이었고 이 좋았던 이게 좋았던 얘기는 되는데요. 경제 성장 이제 한 축의 바퀴가 거의 멈춰버린 상태가 되면 멈춰진 바퀴를 끌고 다른 바퀴가 아무리 돌라고 그래도 이게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자리를 돌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민주화도 이렇게 되면 후퇴할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얘기는 돈과 자본이 유출이 되면 기회가 없어지고 분배 자원이 감소될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 문제 갈등이 더 커지는 얘기가 되니 이게 우리가 이루었던 민주화에 더 훨씬 지속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도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성장이라고 지금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새로운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미래에 대한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지금의 문제는 경제 성장은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들도 같은 시각으로 이걸 보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성장이 꺼졌다, 경제 성장이 꺼졌다는 게 단순하게 숫자의 하락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민주화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 이게 다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계속해서 미래 희망이 내가 여기서 있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희망이 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이게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안해가 하는 심리라는 게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내가 뭐 대한민국 이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결집력은 부족해지는 거고 사회 문제화가 될 공산이 되게 커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장 얘기를 좀 해보죠. 경제 성장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제 성장하면은 이제 GDP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GDP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체가 나라 아닙니까? 국가. 국가의 성장을 측정하고 저희가 국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만들었던 단위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생각하는 성장은 뭡니까? 기업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산업
형태나 혹은 그 기업의 지금 뭐 스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맨 처음에 출발한 기업이냐 아니면 좀 오래된 기업이냐 뭐 여러 가지 자기 상태에 따라서 기업은 자기 성장을 표현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출을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무슨 어떤 사람은 점포수를 얘기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 이걸 성장의 개념으로 살 수 있다. 좀 더 사회적 영향이 좀 더 많은 형태로 생각을 하면 종업원의 고용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결국 보면 그 사회에 미치는 또 다른 하나 성장의 척도로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또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대한상의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를 가장 많이 택한 것 같고 매출액 증가, 기술력, 경쟁력 강화, 자산 규모, 시장 점유율 확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은 다 각자인데 가장 그래도 많은 거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증가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국가 경제가 같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동의어가 과연 될까요라는 이제 퀘션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성장이 있는데 이 성장이 그렇죠. 과연 국가의 성장으로 잘 이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국가 성장에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팩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고용과 투자 또 세금을 통해서 국가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 GDP에서의 이 민간 경제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이게 희한하게 정부의 기여도는 한 0.6%에서 0.5%로 한 뭐 30-4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근데 민간 기업의 기여도는 8.8%에서 지금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안은 뭐 정부의 성장 방안, 정부의 기여도를 늘리는 이 얘기보다는 지금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늘리는 것이 지금에 보면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방식.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지금의 기업의 성장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과 다이렉트리 잘 이어지지를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또 기업의 성장이 또 개인의 성장하고도 잘 이어지느냐 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되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서부터 뭐 이 기업 중간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나라까지 전부 다 같이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좋은 제도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들이 좀 헝클어져 있는 상태고 잘 연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네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새로운 제도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연계가 잘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있는데 이 정도로 갖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과거에 30년 동안 계속 그 정책을 썼지만은 이제 그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은 성장이 덜 되고 있으니 이제는 성장을 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성장을 하는 기업, 성장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인센티브 받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게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게 지금 보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보면 진단컨대 괜찮은 저런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말을 바꿔서요. 네. 기업 입장에서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장을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장해서 오는 과실보다는 성장을 해서 커지면은 받는 규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저희는 계단식 규제라고 그러는데요.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늘어나면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받았던 지원도 못 받게 되고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지고 하다못해 이 법에 어긋나거나 규칙에 잘못되면 이제 받는 벌금도 달라지는 이 형태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장을 지금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 사이즈로 계속 있으면서 나는 여기서 그냥 영업이익만 많이 내도록뿐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꽤 후자로 가는 상황이 꽤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기업의 그게 이제 사이즈 규제 뭐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된 건데 좀 이따가요. 후반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그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자 사실 최 회장께서는 성공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렵지만요.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닌데 하이닉스 인수할 때 당시 저희가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SK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SK그룹의 총 투자액은 19조 1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설 부문에 10조 원을 비롯해 R&D와 자원 개발에 각각 2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하이닉스 인수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자본 투자에 활용됩니다. 채용도 대폭 늘립니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2,000명 넘게 늘어난 7,000명 이상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 기자가 경제부 기자고 산업부장까지 했던 이제 아주 유능한 기자인데 몇 번을 얘기해요. 사상 최대 투자다. 사상 최대 투자.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맞는 얘기 같은데 당시에요. 저렇게 막대한 사상 최대를 투자한다는 게 기업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위험부담은 항상 있죠.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만은 이제 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고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때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로 보면은 글쎄요, 이게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저도 생각과 얘기도 한 거고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든 감당해낼 만큼의 좀 자신감이 좀 내부에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번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뭐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할 때는 속칭 성장이죠. 저희가 성장 지향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는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그걸 뛰어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어야 이제 이 결단을 하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자신감이 아니라 이걸 이제 맞아요. 시장이나 모든 곳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이런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보면은 결국 CEO라든지 사장님들이 힘든 게 결단 같아요. 결단할 때 보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단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회장님처럼 성장을 위해서는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결단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정도 할 수 있고 저런 결정도. 제가 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안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인들이 이러한 그 성향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성장 쪽으로 조금 바꿔줄까.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을 해보실 만한 얘기에 속한다.
왜 리스크를 더 저도 쉽게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장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과거에 네. 저희의 신화를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맨날 수출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수출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수출 정책 드라이브를 했죠. 수출을 한 기업은 지원을 더 해줍니다. 따라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정부가 그 지원을 강력하게 해왔던 거죠. 그 덕분에 많은 기업들은 내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내 성장에도 좋고 내 기업에도 좋고 또 어찌 보면 그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느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칭 보면 성장이 서로 간에 온라인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수출이 온라인돼서 이걸 저희가 성장을 견인을 해왔는데 지금은 수출만 갖고 안 된다. 솔직히 이건 지난번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수출 중심의 사고방식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젠 이 모델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성장 방식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얘기하면 작년과 똑같은 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다양한 성장 방식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면은 첫 번째 보면 성장이라는 정의를 조금 잘 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게 되는데 어디는 뭐 기업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 매출을 올려야 된다, 종업원의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수출은 좀 쉬웠습니다. 나가서 수출 나갈 때 결국 통관 이것만 딱 재면은 이제 서로 수출 얼마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성장은 조금 측정이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는 이제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기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바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들이 훨씬 더 쉽게 조금 부담을 덜고서 내가 성장에 관련된 투자와 얘기를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좀 전에 얘기했다는 규모의 규제라고 해야죠. 사이즈 규제. 이거 회장께서는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지난번 갔더니 제 사진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까 했는데 대형 판넬을 옆에다가 놓고 이거 왜 성장하면은 규제가 이렇게 따라오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그게 과거에는 제가 보면 맞았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옛날에 했던 건강법과 오늘이 해야 될 게 좀 다르듯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규제가 있고 사이즈별 해서 사이즈별 지원책이 다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성장이 다 되고 가능하면 성장의 온기를 제대로 분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저는 나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옳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이제는 저희의 성장이 거의 멈춰나가는 상황이 되는데도 지금도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찌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내가 하던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거는 뭔가 건강을 고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듯이 지금에 보면 경제 정책도 사이즈별 규제를 해놔서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을 누르고 하지만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무엇이 돼야 하냐? 대기업이 되도록 많은 대기업이 나오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최근에 보면 대기업이 더 늘어나는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들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그게 귀결이 되고 있는 이 안 좋은 사이클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규제와 얘기를 좀 더 풀게 되고 대기업이 되도록끔 저희가 이 얘기를 움직일수록 또 대기업이 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규제의 방향이나 정책을 바꿔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 상태로는 저희의 성장 엔진을 더 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의견이 회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인지 대한상공회에서
에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기업 성장 경계에서 기업이 이제 성장할 거냐 말 거냐 이 경계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이 경계죠. 성장 대신에 지금 최 회장 얘기한 것처럼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가 76% 이상 되고 아니다 23%가 되고요. 다른 거 하나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대기업이요. 이제 기업의 규모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그냥 현재가 좋다라고 한 거. 그렇다면은 기업 규모 기준이 변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규제 의무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이게 거의 뭐 45% 되고요.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 정책에서 제외가 된다. 공공입찰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굳이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기업의 사이즈별 자산 사이즈가 어떻다라고 해서 이 지원책이 달라지고 규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하지 않느냐로 좀 나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장이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네. 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을 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이 가기 시작하면 자 이제 내가 성장을 하는 이 충분한 내적 이유가 확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원래 기업가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표고 또 기업가의 정신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 사회주고 사회가 그걸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기업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의 문제는 전혀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자기로 내가 봤을 때 리스크만 커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들어왔던 지금 같은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 경제 GDP 성장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50년 묵은 대기업은 규제, 중소기업은 지원 이러한 방식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 지금 최 회장께서는 대기업 하시니까 대기업 옹호하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지원하고 대기업은 좀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의 이제 경제 건강을 생각하면은 지금에 있는 얘기가 뭐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보다는 대기업도 성장을 과연 시켜서 일자리에 국민 경제를 얼마나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오는 거고 그렇게 한 기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 얘기가 된다면 아니 커서 나쁘고 작아서 좋고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저희의 목적이 달라졌다. 국가 성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거고 그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거기에 기여한 만큼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 반도체 중심으로 요즘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 그렇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하고 타이완하고는 한 수십 년 전부터 약간 반대 정책을 해왔죠.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일관되었고 타이완은 반대로 중소기업은 많지만은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대기업 육성 형태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렇게 사이즈별보다는 타겟 인더스트리를 좀 더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 산업별로 보면 IT 인더스트리에 집중 투자와 집중 지원 책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대만 형태를 만들었고요. 결국 자기 국부펀드 형태를 만들어서 TSMC를 만들고 이 전략적인 투자를 해서 꾸준히 그 정책을 30년 유지하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의 대만보다 지금은 이제 GDP 퍼 캐피타가 이제 대만 사람이 저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 저희가 좀 바꿔야 될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했던 정책이 정말로 제대로 잘 돌아갔는가. 그러면 뭐 과거에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을 충분히 한다라는 우리의 정책 목표는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
대기업을 규제해서 제대로 규제는 다 됐는가. 네. 오히려 이 규제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많냐면 대기업의 고착화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못 들어오게 만들면 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고 경쟁이 없으면 고착화는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장하는 바는 훨씬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을 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도 되고 실제로 보면 대기업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대기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중견기업을 끌어와서 대기업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스타트업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뭐 5년 내에 진짜 대기업 수준으로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만들고 거기 있는 경영자가 그것을 목표와 그렇게 할 수 있도록끔 지원책과 얘기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한민국 성장을 제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께서는 이제 보면은 일본의 손정이라든지 또 젠슨왕이죠. 네. 예, 엔비디아의 젠슨왕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만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젠슨왕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엔비디아도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장 정책만 잘 가동되면 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추가로 필요한 기업 정책은 없을까요?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뭐 자꾸 너무 기업 측면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규제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경제 형벌이 너무 많습니다. 형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의 법안에 실질은 보면 형사처벌 형태가 너무 많은 거죠. 뭐 형사처벌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이게 맞긴 합니다. 근데 벌이라고 생각하는 걸 형사로 만들어서 이게 무슨 징역형이다 하고 개인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법인이 이것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기업은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면 계산을 합니다. 과연 투자를 하면 내가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 되는가? 이게 시점은 맞는가? 네.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가? 뭐 온갖 종류의 계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이 투자를 하는데 완전히 스톱이 됩니다. 지금같이 성장을 하는데 규제는 많고 그 규제의 상당 부분이 경제 형벌로 처벌되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의욕과 얘기가 다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이제 그렇죠. 단순히 기업 경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리스크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를 집어넣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형벌은 경제 벌금이나 경제 관련된 형태의 제재를 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하다못해 보험도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하다가 뭐 하다 보니 뭐 실수가 되거나 잘못해서 내가 뭔가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뭐 벌금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험을 들거나 무슨 다른 이 형태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더라도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어찌 보면은 경제인들한테는 훨씬 더 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AI 아닙니까? 네. AI 또 AX라고 해서 네.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인공지능 전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미래 성장 동력에서 AI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새로운 툴이죠. 옛날에 석기 시대에는 저희가 도를 썼지만은 이제는 이제 AI라는 툴을 써서 그 전까지는 디지털 그렇죠. 툴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아예 이 디지털 툴이 돌변을 해서 이제는 보면은 마치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나 철기 시대로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가 생긴 새로운 툴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국가 전략도 그다음에 기업 전략도 하다못해 개인의 삶의 전략도 이제 AI를 고려한 거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뭔지 또 한국이 AI 선도국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최태원 회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most advanced. We will not let anybody have them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회장께서는 보면은 기업의 총수이면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AI 전문가다라는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이고, 그건 과찬이십니다. 제가 뭐 AI 테크놀로지는 잘 모릅니다. 예. 네. 그런데도 결정을 하려면 뭐 그걸 좀 아셔야 되니까. 자, 냉정하게 네. 한번 우리가 좀 평가해 보죠. 우리나라 AI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뭐 수준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의 현재 저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뭐 전략이나 뭔가를 세우는 데 되게 중요하다. 앞에 있는 2강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AI가 초반에는 거의 규모의 전쟁입니다. 규모의 예, 투자, 뭐 전기,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사람 수, 뭐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이 자원의 전쟁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경쟁으로는 도대체 그 두 나라를 저희가 똑같은 형태로 갈 수는 없다. 네. 하지만 경쟁에서 이제 나머지 나라들과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저희로 보면 정말 겪어야 되는 얘기고 또 하나의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미국이나 중국의 발달이나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흡수하고 연계를 시킬 필요성은 있다. 연결. 예. 왜냐하면 그들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고 우리의 발전이 그들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끔 연계를 잘 시키는 것도 저희한테는 필요한 하나의 전략이다.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다 쓸 수 없으니 리소스를 잘 끌어오는 또 하나의 방법들도 필요로 하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저는 평가고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할 수 있어서 제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저희 목표인 3강 뭐 이 형태의 레벨에 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은 네, 먼저 인프라를 잘 깔아야 된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 얘기인데. 네. 근데 좀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 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네. 한 기업이 하기에는 참 이게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희 좀 옛날을 생각해 보죠. 네. 이게 처음 왔던 상황도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걸 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당시에 인터넷 시대를 왔는데 제일 먼저 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했던 건 어떤 나라보다도 더 돈을 선제적으로 잘 쓴 중에 하나가 인터넷 초고속망을 제대로 깔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속망,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AI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서 AI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새로운 벤처 기업도 나오고 좋은 창업자나 좋은 이 디지털 프로덕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잘하고 자라서 결국 보면 저희는 K컬처까지 저는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AI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깔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듭니다. 엄청 많이 듭니다. 뭐 여태까지 투자 규모나 얘기로 생각하던 대한민국 투자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은 듭니다. 하지만 결국 돈은 들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돈은 모아오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그분이 어디서 나서 잠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돈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솔직히 돈은 알아서 모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저희가 성장이 네거티브로 가면 돈이 안 모입니다와 똑같은데 성장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주면은 돈은 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I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는 상당히 큰 규모로 계속해서 저희가 짓는 걸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 몇 군데에서 이제 AI 준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국형으로 데이터 센터를 뭐 공동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가능해요? 솔직히 한국 수요나 한국 레벨로 갖고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레벨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전 세계 전체 데이터 센터 규모나 데이터 양으로 봐도 저희가 이 문제는 좀 처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돼야 되는 건 세계인이 쓸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개념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한국에다가 써서 한국 사람만 쓸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합니다는 아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이즈가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피션트하고 코스트 효율이 있게끔 지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데이터 센터의 효율과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야 한다는 문제는 됩니다. 또 하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벤처 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AI 주도권을 가지려면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 거. 이게 또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 솔직히 딱 두 가지 AI 관련된 얘기만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의 얘기로 저희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해야 되는 AI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조성을 하실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도 뭐 벤처 시장도 다 있고 뭐 벤처 캐피탈에서 다 지원도 하고 뭐 우린 제도나 얘기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벤처와 AI 벤처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지목하는 건 AI 제너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듣고 있는 다른 벤처인들이 야, 나 안 그래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몰라도 AI 제너레이션이 AI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제 지금에 보면 신인류처럼 신 AI 제너레이션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을 제대로 움직이면서 이들이 조직하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제 다른 종류의 기업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전 말씀드린 건 아예 이제 구별이 되는 그 다른 이 AI 스타트업 시장을 저희가 조성할 필요성이 하나 있다라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책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샌드박스라는 개념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규제나 얘기들을 좀 유예를 시키고 그 샌드박스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규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AI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끔 하는 이 프리덤을 저희가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나도 AI 스타트업과 벤처를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이 붐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입니다. 아까처럼 보면은 국가 데이터 센터나 뭐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싼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를 지원을 따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규모와 얘기에 맞춰서 이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인큐베이터를 제대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업화를 하려면 이 벤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이디어를 검증해내라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를 가치가 있어 없어 그걸 증명을 해내는데 이게 혼자서 증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뭐 B2B 같으면 이제 상대 회사가 있어서 이 사업이 증명이 되냐 안 되냐를 같이 해줘야 이게 증명이 된 거지 혼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원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성공과 제대로 하려면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빠르고 비용이 적은 형태로 솔직히 검증센터죠. 이게 전문 용어로 맨날 들으면 저도 POC라고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 이 컨셉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증명해내는 이 아주 기관 같은 형태들이 마련이 돼서 돌아가면은 그러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요? 지난해 저희 KBS에서 만든 그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공대에 미친 중국 또 의대에 미친 한국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AI를 이제 국가 우리 성장 동력으로 하려면 인재를 이제 많이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AI에 따른 이제 교육도 좀 변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교육 갖고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AI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속칭 AI 제너레이션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로 약간 대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라는 게 어떤 형태가 인재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제를 하는데요. 그냥 AI에 대한 지식이나 난리지가 많다고 저는 이게 AI 인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갖고 얼마나 잘 무엇인가를 새롭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이 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는 이건 상당히 다르다. 내가 완전히 내 몸처럼 체득화가 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이 앞으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 새로운 AI 제너레이션들은 무슨 활동을 하냐면 AI 툴을 능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냥 AI를 가지고 주로 노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학습하고 배운다는 개념으로 해갖고 능숙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놀 때도 항상 AI가 나 옆에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 한다라는 상황이다. 이게 발전을 조금 더 하면 어떤 컨셉으로 움직이느냐? 실제로는 이제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보면 이제 자기 에이전트입니다. AI가 또 다른 내가 되는 거니까 나만 갖고 있는 내 AI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결국 미래의 자기의 경쟁력과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지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국영수. 이거는 얘기 아니고 학교도 이것들이 바꿔야 됩니다. 제일 큰 저는 베니핏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면 사교육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AI가 거품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 보면은 이제 지금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 거품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는 일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오르고 기술이 발전도가 변화가 생기면은 항상 주가라는 건 오버슈팅, 더 많이 원래 기대치나 원래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품이 생깁니다.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전체 트렌드는 AI는 무조건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끼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부족한 외부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솔직히는 저희도 정치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일본도 계속 선거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되는 정치 레벨에서의 교류는 이제 막 새로 이제 물꼬를 막 새롭게 튼 상황이고 이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서로 간의 연대와 협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과 얘기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이 EU처럼 생겐 조약, 이게 생겐 조약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단일 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한 3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이게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경제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이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 조그만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 비용 절약할 수도 있다. 에너지 비용 절약할 수 있다. 벤처 시장도 통합하면 좋겠다.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인데 옆에 뭐 짝더라도 무슨 뭐 여행서부터 제3국으로 가는 여행 그러니까 제3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이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를 내려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약간의 경제 공동체 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낼 상품과 얘기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이렇습니다. 옵션입니다. 저희한테는. 옵션이요.
안 할 수도 있죠. 꼭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꽤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옵션에 속한다라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지정학적 문제가 되게 커졌을 리스크에는 누군가 우리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많은 파트너가 있는 건 저희한테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매번 드릴 때 항상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께 또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나빠지지 않고 좋은 것만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라고 물으시면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버리든지 뭘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어떤 때는 근데 두 개를 얻고 하나를 버릴 수 있으면 저희는 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뭘 하시면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바가 더 걱정으로 나올 수 있고 아까처럼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면은 성장의 방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정된 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시작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또 기업인들 힘든데 이분들에게 꼭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제 주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시긴 한데요. 저희 솔직히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막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좀 죄송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무겁고 힘든 얘기만 하냐라는 거지만 또 이 고민을 잘해서 저희 현실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계속해서 저희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수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제조업을 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었지만 지금은 저희 컬처럴 여러 가지 K 썸띵으로 자간 항상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문화 상품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젠 AI와 얘기를 잘 연구해서 여기다 소프트 능력까지 같이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과 얘기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훨씬 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 많은 주체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 주시는 부분을 넣고 리스크라고 생각해도 좀 더 테이크하고 또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 테이크된 리스크를 진짜 리스크로 만들지 않도록 꼼짝은 좀 해주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의 앞날은 아직도 밝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준비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작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BS 안에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성원해 주신 이루어진다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취재와 편집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한 이민우 기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